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최근 구인 구직 관련 사이트에서는요, 입사 지원 서류 작성 시 MBTI 결과지를 제출하라는 채용 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단순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채용 추세에 맞춰서 구직자들이 올려놓은 인재 정보에도 자신이 어떤 MBTI 성향을 가지는지 홍보하는 글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MBTI 정보를 적는 것,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MBTI 검사 결과를 자기소에 적게 하거나 특정 MBTI 성향의 지원자만 고용하겠다, 이렇게 공지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MBTI를 통해서 입사 지원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사실 MBTI 결과가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MBTI 검사를 저하고 아이들하고 해보기도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또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람 입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사회적인 자아도 있고, 나만 아는 내적인 자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걸 저도 경험을 해봐가지고 과연 이것을 채용 기준으로 하고 나는 이런 MBTI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MBTI 채용 시험 적용은 법적으로는 그럼 어떨까요? 지난 2019년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런 게 있군요. 입사 지원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하는 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MBTI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이 돼서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내 MBTI를 연구하는 한국 MBTI 연구소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 이유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무료 온라인 MBTI 검사는 공식적인 MBTI 검사와 차이가 있고 전문가의 참여나 분석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이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무 첫날 지각을 했다며 사장의 질책을 받은 근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을 직접 변호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우만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양담소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으로 처음이십니다. 그런가요?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 영광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소개를 조금 해주실까요? 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시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법률구조 복지기관입니다. 네. 예,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다문화 가정, 범죄 피해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혹은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법률구조공단 출신입니다. 예, 아주 영광이십니다, 선배님. 네, 저도 근무 경력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많이 좀 아시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누구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까? 예, 법률 상담은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변호사를 통한 소송 대리는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다만 그러니까 이제 구조 예. 대상에 선정이 되면 무료로 진행을 해드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위소득 125%를 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구조공단에서 다양한 협약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사건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그런 사건에 해당하신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지원 요건을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협약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양담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무환 변호사님. 네. 지금 구조공단에서 그 첫날 사망한 사망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사건을 담당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40대 후반의 근로자가 근무지로 복귀한 첫날 아침부터 10분 정도 지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던 중에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질책을 받다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사인은 결국 급성 심근경색이었다고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망인들의 상속인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했던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망인의 아내분께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서 유족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는데요.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떻게 사망은 첫날 쓰러져서 사망한 것인데 이게 업무로 인한 것일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유족급여를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소송이 됐습니까? 예, 아내분께서는 일단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셨다가 행정심판에서 모두 기각이 되셔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가 인정이 되려면 급성심근경색으로 지금 사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업무 때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30분 정도를 나눈 대화로 심근경색이 발생했다. 이게 지금 입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근로자한테 불리했던 사정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네. 근로자는 이제 22년 동안 33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이 해당 사업장에서는 입사 후 3주 정도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업무를 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입사 후 근무 3주 동안에도 특별히 과로했다는 사정도 없었고요. 네. 교통사고 후에 사무실에 복귀한 거라 사고 전 3주 동안 업무가 복귀한 첫날에 심근경색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정말 근무 첫날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3주 근무를 하고 쉬다가 다시 복귀한 첫날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근로자한테 안 좋았던 사정은 근로자는 사망 직전까지 고혈압으로 진료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네.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 내용에는 이제 근로자한테 심근경색에 의심이 있다. 이런 내용의 진료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망 원인이 업무상으로 발생한 거 아니다라고 당연히 많이 다퉜겠군요. 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이유로 이제 다 신청을 기각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신 겁니까? 어떻게 운이 좋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네. 그렇겠죠. 그 경과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업무 자체가 과중했다라는 부분은 되게 입증하기가 어려웠어가지고요. 네. 그 근로자가 복귀하기 전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근로자가 이제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후에 복귀하기까지 전 그 과정을 보면 사실 그 과정 자체가 근무 자체는 아니더라도 근무를 하기 위한 시작 내지는 준비 기간이라고 볼 만한 사정들이 여러 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준비 과정이 근로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예. 사장은 업무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근로자가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고 그 후에 복귀하였는데 근로자한테 우리 회사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네. 그날 해고 통보까지 있었군요. 질책을 하면서. 사망한 당일은 아니고요. 네.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해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복귀하는 과정에서 해고 통보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네. 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도 했고 네. 또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사건을 진행하던 중에 사업장의 사장도 그러면 다시 나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복귀를 약속해서 복직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출근을 했는데 하필인 그날 지각을 해버리고 사장 질책이 시작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로자는 사업장에 복귀한 첫날 이제 아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는 관계로 10분 정도 지각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생각해서 복귀한 첫날에 그 10분뿐만 아니라 그간의 가정들을 이제 근로자한테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것입니다. 네. 아마 이제 그런 과정을 보니까 그러면은 원만한 합의로 복귀할 줄 알았던 회사에서 다시 또 첫날 사장이 보이는 비난을 당했으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변호사님이 잘 입증을 해 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업무 자체보다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회사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들이었는데 네. 그 과정들이 이제 근로자 개인한테는 배우자와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어린 딸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부당하게 해고당했음에도 사장은 부당한 해고라고 아니라고 주장했고 네. 원만하게 복직하기로 합의했는데 복직하기로 한 첫날 그 사장은 그 과정에서 비난을 엄청나게 쏟아냈고 네. 이런 과정들이 이제 보이면서 이런 과정들은 일반적인 근로자한테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료기관의 회신을 소송 중에 받아서 법원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 이런 유족급여를 인정하자는 취지로 권유해서 원만하게 네. 해결됐던 사건입니다. 마지막에 그 의료기관의 회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네요. 네, 저희도 네. 이런 스트레스가 저도 의학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해보지는 않아서 과연 이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어떤 작용이나 그런 원인이 되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다행히 의료기관에서 이런 것들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회신이 와서 원만하게 사건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입은 사고나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는데요. 근데 통상 업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그 자체도 포함되지만 그에 부수한 준비 과정들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우만 변호사님 오늘 이 사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희망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우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